소리나는 책방. 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방 배 작가입니다. 여러분들 2주 동안 다들 안녕하셨죠? 네. 오늘은 제가 사정이 있어서 금요일날 라이브를 못하고 토요일에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2주 후에는 금요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준석의 가족은 큰 마음을 먹고 대출을 받아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새 아파트라 모든 것이 깨끗하고 편리했습니다. 준석 부부는 만족했고 새로운 집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한 지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은근히 신경을 쓰이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였습니다. 밤만 되면 어디선가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문제는 어느 수도 밸브도 열려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알 수 없었던 부부는 점점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근원을 알 수 없는 물소리에 정신이 쇠약해질 지경이었습니다. 분명히 물이 떨어지는 곳은 없는데 물소리가 계속 난다. 이게 무슨 일이지? 밤이 오자 준석은 오늘이야말로 물소리의 원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며 물소리가 나는 곳으로 추정되는 욕실로 들어가 이것저것을 살폈습니다. 역시 물이 떨어지는 곳은 없어. 준석이 돌아서서 나가다 불현듯 천장을 바라보는데 그 위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처럼 보였지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투명한 존재, 굳이 말하자면 귀신이라고 해도 좋을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천장에 붙어서 눈물을 아래로 똑똑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물 떨어지는 소리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지만 그것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중간에 사라졌습니다. 그저 소리를 낼 뿐이었죠. 준석은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다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귀신과 같은 존재 때문이었죠. 너무나 무서웠던 준석은 무당을 찾아가기에 이르렀고 무당은 준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 살다가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그만 잘 달래서 하늘로 보내면 괜찮을 게야. 준석은 무당의 말을 반신반의하다가 이웃이 해주는 말을 듣고 마음을 돌렸습니다. 원래 그 집에 여자 혼자 살았는데 밤에 도둑이 들어와 저항하다가 죽었지 뭐야. 평생 살 집을 구했다고 좋아했는데. 결국 준석은 구슬해서 하늘 품은 귀신을 하늘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더 이상 물 떨어지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기이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진행을 하고 오늘 두 번째 이야기도 기이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경석이 강변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한 지도 벌써 30년이 다 되었습니다. 포장마차는 다행히도 잘 운영이 되었고요. 그는 돈도 꽤 모았습니다. 그렇게 그가 포장마차로 돈을 모으는데 단골들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 그의 음식 솜씨가 그런 단골들을 이끈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 수많은 단골들 중에 김노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경석의 포장마차에 10년 가까이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이틀에 한 번 오던 사람이 최근 들어 안 보였습니다. 다른 단골의 말에 의하면 늙음하게 도박에 빠져 가산을 다 탕진했다고도 하고 어떤 단골은 김노인이 병원에 입원했다고도 했습니다. 은근히 경석도 김노인의 상황이 궁금했는데 마침 김노인이 밝은 표정으로 경석의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경석이 막 포장마차를 펼쳐 손님도 없을 때였습니다. 뭐 드실래요? 소주 드려요? 안주는 뭘로? 경석이 묻자 김노인이 손세를 쳤습니다. 오늘은 술 마시러 온 거 아니야? 경석은 하던 동작을 멈추고 김노인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내가 외상 먹은 거 있잖아. 그거 갚으시려고요? 아니, 오늘은 아니고
내일 우리 아들이 갚으러 올 거야. 경석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로 어묵이라도 먹고 가라고 했지만 김노인은 바쁘다며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바로 손님들이 들이닥쳐 경석은 바쁜 저녁과 밤을 보냈습니다. 다시 날이 밝았고 경석은 저녁이 되자 또 포장마차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단골 중 하나 김노인이 도박에 빠졌다고 말을 전한 단골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김노인 죽었다네. 도박에 빠져 안 보인 줄 알았는데 아팠나 봐. 뭐라고요? 어제도 왔었는데? 에이, 일주일 전에 죽은 사람이 여길 어떻게 와? 단골의 말에 경석이 당황하는데 포장마차로 낯선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김노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유서에 여기 외상값이 있다고 해서 갚으러 왔습니다. 아, 그제야 경석은 전날 김노인의 영혼이 자신을 찾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경석은 외상값을 감사히 받고 하늘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소주랑 어묵 좀 드시고 가시지 참네. 그냥 가시면 섭섭하잖아요. 하늘에서 김노인이 껄껄거리며 웃는 소리가 경석의 귀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재우는 여자친구 소정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드라이브를 하다 발견한 산이었는데 왠지 끌려서 산을 오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산에 끌리기는 소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희한한 산이야. 우리가 산행이라면 질색인데. 두 사람은 자신들의 즉흥적인 행동에 의아해하면서도 아름다운 산의 경치를 즐기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 중간 정도에 오르니 에스컬레이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 위로 길게 뻗어 있었는데 다리가 아팠던 그들은 그것에 타고 싶었습니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산에 에스컬레이터라니. 우리같이 체력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설치한 거겠지. 재훈이 아무 생각 없이 에스컬레이터에 타자 다리가 아팠던 소정도 냉큼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아, 편하다. 두 사람은 만족하며 산 아래를 내려다봤고 그 경치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끝나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이제 내려야겠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이 떼지지 않았습니다. 재훈도 소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 왜 이래? 두 사람은 신발까지 벗으며 그곳을 벗어나려 했지만 신발도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지? 두 사람은 발버둥 치며 그곳을 벗어나려 했지만 그들은 영원히 그곳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TV와 인터넷에서는 연인이 드라이브를 하던 중 차에서 내린 후 실종되었다는 뉴스가 연일 나왔습니다. 재훈과 소정의 사진이 언론에 도배되는 동안에도 그들은 계속 에스컬레이터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말이죠.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요즘 들어 운전하는 재미에 흠뻑 빠진 훈석은 주말이 되면 늘 자동차를 몰고 도시의 변두리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운전 자체에만 흥미를 가졌지만 운전이 능숙해지다 보니 스피드에 욕심을 냈습니다. 스피드를 내다 보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스피드를 내다 보면 늘 그의 앞을 가로막는 바이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검은색 바이크였고 운전자도 검은 가죽옷에 검은 헬멧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계속 앞에서 어른거리는 게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나한테 저러는 건가? 훈석은 점점 그 바이크의 존재가 불쾌해졌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 바이크를 스피드로 이기고 싶다는 욕심까지 생겼습니다. 그래봐야 바이크 주제에 훈석은 다시 주말이 오자 차를 몰고 늘 가던 도로로 나갔습니다. 역시 그날도 검은 바이크가 그의 앞을 가로막고 속도를 높였다 줄였다 하며 그의 신경을 쓰게 했습니다. 내가 오늘은 꼭 너를 이길 거야. 훈석은 미친 듯이 바이크를 따라잡았고 마침내 바이크를 제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훈석의 자동차는 절벽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습니다. 거의 온몸이 조각나 있었습니다. 그나마 목숨을 건진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는 사고 때문에 찾아온 경찰에게 그 검은 바이크 이야기를 했고
경찰은 심각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네. 다들 그 바이크 이야기를 하는데 CCTV에는 전혀 안 잡혔어요. 벌써 이런 사건이 올해만 7번째입니다. 경찰은 그 말을 마치고 나갔고 훈석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설마 유령 바이크에 내가 홀리기라도 했단 말인가? 하지만 이미 훈석은 크게 다쳤고 그 바이크가 유령 바이크였음을 증명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오늘의 4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의 5번째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우혁과 성철은 어려서부터 둘도 없는 단짝 친구였습니다. 워낙 친한 사이였던 두 사람은 우혁이 자동차를 산 기념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가는 긴 여정의 자동차 여행이었습니다. 낯선 풍경들이 그들은 즐거웠고 자동차를 타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의 자동차는 한 터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 터널을 지나는 자동차는 단 하나, 우혁의 자동차뿐이었습니다. 우혁아, 터널 정말 길다. 그러게 10분이 넘었는데도 계속 터널이네. 우혁이 걱정스럽게 대답했고 터널은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혁은 당황해서 자동차를 중간에 세웠고 그들이 온 곳과 그들이 나가야 할 터널의 양끝을 눈으로 가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온 곳도 그들이 가야 할 곳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돌아가야겠다. 우혁은 터널에서 차를 돌려 그들이 왔던 끝을 향해 달려갔지만 1시간, 2시간이 걸려도 터널은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우혁아, 우리 차 기름이 그대로다? 터널에서만 3시간 넘게 걸렸는데 휘발유 게이지의 눈금은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그들이 당황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는데 갑자기 터널 천장에서 방송이 흘러났습니다. 이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가 죽어야 나머지 하나가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도 안 된다며 방송을 부정했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퀭해지고 우혁은 성철이 먼저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어차피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게 될 거야. 나는 성철이보다 퉁퉁하니까 조금 더 견딜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살이 더 많잖아. 시간은 내 편이다. 우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이 성철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먼저 우혁이를 죽이면. 성철은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자동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우혁의 목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어차피 한 사람만 살 수 있다니까. 성철이 우혁을 죽이자 바로 방송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터널이 열렸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성철이 앞을 보니 정말 바로 가까이에 터널이 밖을 향해 뻥 뚫려 있었습니다. 성철은 우혁의 차를 몰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깥에 나가 세상에 적응을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오래된 친구를 죽인 살인자야. 나는. 결국 성철도 얼마 안 가 죽음을 맞이하게 이르렀습니다. 결국 죽음의 터널에 들어갔던 두 친구는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된 꼴이었습니다. 오늘의 5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되겠습니다. 석진과 보라는 배낭을 메고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가보는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향하는 버스를 탔고 버스는 산길을 달렸습니다. 버스의 손님은 절반 정도 차 있었고 그들은 버스의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는 안개가 낀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 사람들을 내려주었습니다. 산이라 그런지 타는 사람은 없었고 내리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우리 버스 잘못한 거 아닌가? 계속 산 위로만 올라가는 기분인데? 보라의 말에 석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 거야. 아까 버스에 고로쇠 마을 행이라고 써있는 거 내가 봤단 말이야. 그것을 본 건 보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긴 한데 영 이상해서 벌써 사람들은 다 내리고 우리 둘만 남았잖아. 버스는 보라의 말대로 계속 안개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고 아무도 타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석진은 운전사 쪽으로 가서 물었습니다.
저 기사님, 이거 고로쇠 마을 가는 거 아닌가요? 기사는 깜짝 놀라 석진을 돌아봤습니다. 어이쿠, 이거 사람이 타고 있었네. 나는 사람이 탄 줄 몰랐지. 네? 사람이 탄 줄 몰랐다니요. 석진이 물었지만 기사는 대답 대신 다른 말을 했습니다. 큰일이네. 조금 있으면 그 어른이 타실 텐데. 그 어른이라니요? 석진의 질문이 끝난과 동시에 버스는 멈췄고 무척이나 키가 큰 남자가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사 옆에 서 있는 석진과 뒷자리에 있는 보라를 차례로 보았습니다. 허허,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왔네? 어쩌다가 그랬을까? 말을 마친 남자는 소름 끼치는 미소를 보인 후 갑자기 양팔을 석진과 보라에게 뻗었습니다. 그 팔들은 길게 늘어나서 두 사람을 한꺼번에 끌어서 자신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산속에는 인간이 드물어. 그래서 늘 짐승이나 잡아먹고 살았는데 간만에 득식을 먹게 되었구만. 남자가 뾰족한 이를 드러내며 웃자 버스 기사가 그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버스 내에서는 음식 금지입니다. 아시죠? 당연하지. 내 품에 넣었다가 집에 가서 맛있게 만들어 먹을 테니 자네들 일 끝나면 우리 집으로 오게나. 오, 정말요? 운전기사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꼴딱 삼키고 신이 나서 버스를 몰았습니다. 사람을 해하는 산속의 요물에게 잡힌 석진과 보라의 생명은 점점 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6가지의 이야기들 다 진행을 해봤고요. 금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참여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했고, 소리나는 책방 라이브는 또 2주 후에 금요일, 원래대로 금요일날 여러분들 찾아뵙게 될 거고요. 화요일 오전 10시 45분에 탐정한 강산 최초 공개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슬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건강관리 힘든데 우리 소리님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소리나는 책방 메인 작가 배 작가였고요.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이.